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경제 침체의 심각한 영향. 2. 중국의 비열한 도둑질 계획. 3. BOE에 대한 삼성의 비싼 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오래도록 선도해온 분야인 LCD 디스플레이 산업이 최근 들에 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LCD를 사용하는 TV의 수요가 급감하고 TV 자체의 디스플레이 역시 LCD의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에 이런데도 공급이 줄지 않아서 재고가 차고 넘치다 보니 가격이 급락해 올해 들어서는 결국 역성장세로 돌아서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도 거의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변화였지만 중국은 이 틈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생산량을 조금도 줄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이런 이기적인 정책 때문에 둔하게나마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던 LCD 산업이 이번에는 가격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65인치 이하 소형 LCD 패널 가격은 M당 평균 1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던 75인치 대형 LCD 패널 가격도 15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이는 생산 원가보다도 1~2% 낮은 수준으로 이젠 팔아서 마진을 볼 수도 없어진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이렇게 시장을 추락하게 된 비결은 의외로 한국입니다. 원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본력을 바탕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기술 라이센스를 받아와 주문 생산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LCD의 원천 기술 자체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공정의 평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모방이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을 취한 기업 중에는 현재 LCD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인 중국의 징등평, 통칭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삼성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와 삼성의 TV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제작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 아니랄까봐 이러한 라이센스 생산 전략에는 추악한 속셈이 있습니다. BOE는 과거 하이닉스에서 갈라져 나온 하이디스라는 디스플레이 기업을 인수했는데 전선을 통합하고 자국의 공장을 세우자마자 인수 시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하이디스를 부도내버려 기술은 기술대로 전부 빼가면서 노동자들은 횡포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고된 하이디스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 전까지 BOE는 기껏해야 브라운관이나 진공관 따위밖에 못 만들던 기업이었는데 이때 빼돌린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의 생산본 라이센스도 따와서 중국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 힘입어 초저가 물량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LCD가 쉬운 기술이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도 품질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시장은 BOE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파는 LCD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LCD 시장도 선도하던 한국의 삼성과 LG는 BOE는 이런 편법을 이용해 기술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면서 10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1위까지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BOE는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사용료 1000억 원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서 하이디스에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삼성의 기술까지 훔쳐가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가며 지금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배은망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하지만 삼성은 현명하게 이들에게 일을 맡기기는 했어도 완전히 신뢰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BOE가 반기를 들자 삼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LCD 패널의 주문량을 깎아버렸습니다. 삼성의 창고에는 이미 16주 분량의 패널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고 이를 10주 분량까지 축소해 BOE의 일감을 줄임으로써 목줄을 단단히 잡겠다는 것인데요. BOE는 어설프게 업계 최강 기업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멀쩡히 쥐고 있던 밥줄도 뺏길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삼성이 이런 강경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를 삼성이 쥐고 있었다는 점도 있지만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LCD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OLED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LCD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마진율은 2015년에 이미 사라졌고 올해 드디어 마이너스의 영역에 들어가고 말았죠. LCD 산업 자체가 점차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낌새를 눈치채고 LCD를 대체하는 OLED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지금은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OLED는 LCD에 비해 가볍고 얇으며 형태 변환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 비용이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어 LCD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수요를 창출해내자 점차 생산량이 늘어나며 원가도 떨어지게 되었죠. 덕분에 올레드의 특성을 활용해 개발된 접히는 스마트폰이나 돌돌 말리는 TV 같은 다양한 신제품들이 시장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업의 빛나는 활약이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 올레드 구동식 D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무려 79%의 파이를 차지하며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존 전자 제품의 LCD 역시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LCD 패널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TV와 스마트폰을 올레드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LG와 삼성은 올레드 TV와 스마트폰용 올레드를 개발했고 각각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 TV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 끈질기게 LCD 디스플레이를 고집하던 애플의 아이폰마저 올레드를 탑재하게 되자 BOE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도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뒤였습니다. 애초에 자체 기술이라고는 눈꼭 당금도 없었던 BOE는 하던 방식대로 기술자를 돈으로 빼와서 어설프게 올레드를 따라 만들어봤지만 패널의 수율이 처참하고 규시도 엉망진창이라 불량이 속출하자 급기야 자국 기업한테도 손절당하고 삼성의 계약을 빼앗기는 등 참교육을 당하고 있죠. 나름대로 발악을 거듭하기도 했고 애플도 삼성과 LG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걸 아니 꼽게 생각했던 터라 BOE도 어찌저찌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생산에 참여할 수는 있게 됐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무단으로 패널의 설계를 변경했다가 애플에 적발돼 생산 중지 처분을 당하고 주문량도 깎여나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BOE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보유한 기술력 없이 도둑질로만 몸집을 불려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역량이 아예 없는 BOE는 기업 내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면 창의성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한국 기업들은 올레드 시장에서도 빛나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내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죠. 작년에는 삼성이 멀쩡히 작동하는 화면의 뒤로 카메라 렌즈를 숨기는 언더 패널 카메라 없이 CC에 이른 한 수를 선보여 전 세계 IT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 광학식 지문 인식 센서도 별도의 설계 없이 화면 밑으로 숨길 수 있고 스마트폰 디자인의 크나큰 5점이라고 여겨지던 루치와 펀치홀을 들여 없앨 수 있게 되었죠. 지난 10일 열린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전시회에서도 LG는 투명 패널과 초대형 골드 패널, 삼성은 저전력 패널 신기술을 각각 선보였는데요. 투명 패널은 말할 것도 없고 초대형 골드 패널은 기존 패널 대비 30%나 밝으며 무려 97인치에 달하는 현존 최대 크기 TV 패널이죠. 저전력 패널은 소비 전력을 37%나 감소시키면서 비투과율도 60%나 향상됐습니다.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는 선견지명을 발휘해 특유의 기술력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올레드의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 기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LG는 지난 5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하켓시드 2022에 기상첨예한 올레드 응용 기술들을 여러 내놓았는데요. 8인치 360도 폴더블 올레드는 현재 몇몇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단방향 폴딩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양방향 폴딩을 실현해 앞으로도 뒤로도 20만 번 이상을 접을 수 있죠. 차량용 34인치 커브드 P 올레드는 차량에 탑재되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등을 휘어지는 올레드 패널 하나안에 통합해 주행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제품입니다. 0.4인치 올레드 OS는 초소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올레드를 적용하는 기술로 유리가 아닌 실리콘 웨이퍼 위에 화면을 만들어 초고화질을 구현하면서도 증강현실 글래스에 넣을 수 있을 만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이미 확보한 시장인 TV와 스마트폰 외의 다른 전자기기에도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되고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화 패러다임을 앞장서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처럼 치고 나갈 동안 삼성한테 버림받은 BOE는 주가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아이폰 디스플레이에 사원을 걸고 있죠. 결국 IT 업계에서 시장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이렇듯 기술의 유무입니다. 한국은 과거 LCD 시장에서 저가 물량 공세로 중국에 밀린 씁쓸한 기억이 있지만 그 덕에 감히 쉽게 따라 만들 수 없는 기술력의 영역으로 먼저 떠나서 중국의 추격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래 만도제 산업을 눌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의 시진핑이 새롭게 발표한 국가 전략 계획에서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고 필요한 경우武력 사용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전당대회 직후에 발표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대만과의 적대적인 현상 유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만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중국의 정책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에 대만과 관련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기업 특성상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반도체 설계도와 정보를 넘겨받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TSMC를 비롯한 다수의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이 총집약된 반도체 설계도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만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며 이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이 적용된 3나노 공정의 양산을 시작하는 등 기술력만으로 TSMC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 9월 안으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도체 장비 배송 문제와 다른 반도체 생산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어 내년 초까지 3나노 양산을 미룬 상황입니다. 작년에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TSMC의 기술진은 3나노 양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하면서 기존의 2년 주기로 신공정을 양산하던 것과 다르게 더욱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3나노 양산엔 생각보다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삼성은 지난 6월 3나노 양산에 성공해 이미 고객사들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TSMC는 사업 초기인 80년대부터 위탁 생산, 파운드리만을 전문으로 다퉜지만 삼성전자는 2010년대 들어서며 파운드리의 시장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7년 5월경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하며 5년차의 신생업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파운드리의 원조 TSMC보다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업 근황을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업계 2위지만 16%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50%대의 TSMC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로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삼성 파운드리에게 반도체 주문을 맡기는 고객사들의 반도체 설계도와 성능 향상의 핵심 기술이 삼성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경우 아이폰에 탑재되는 스마트폰용 CPU 생산을 대만의 TSMC에게 전량 맡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기에 CPU 설계도를 삼성 파운드리에게 건네주면서까지 생산을 맡긴다는 건 애플 입장에서 내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TSMC의 경우는 삼성처럼 중압 반도체 회사가 아니니 오로지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기 때문에 설계도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을 건네주더라도 자신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에 TSMC를 압도하는 기술력이 있어도 파운드리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보완을 이유로 TSMC를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들어준 대가를 톡톡히 치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전당대회에서 더 이상 대만과 통일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마저 중국과 대만을 일국강제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미국에서도 대만 관련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국강제는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던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의 특별 정부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머스크가 뜬금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머스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능으로 대민 TSMC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증폭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무력 충돌이 생긴다면 향후 몇 년간 테슬라 차량에 공급될 반도체 칩이 부족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불안해 신차 출고 기간이 기본 1년에서 평균 2년까지 늘어난 상황에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부터 컴퓨터 CPU와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는 AMD와 엔비디아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 TSMC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주며 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10년 가까이 30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투자를 집행했지만 서방 세계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던 반도체 기업들마저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게 유일한 반도체 공급국이 된 중국은 러시아에게 납품하는 반도체의 불량률이 최대 50%에 달한다고 영국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과거 중국산 반도체의 불량률은 1%에서 2% 사이였지만 서방의 제재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불량률은 0.05%에서 0.1%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 반도체 불량률이 얼마나 황당한 수치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유도 무기와 군사 장비에 탑재해야 되는 반도체가 부족한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의 반도체를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의 반도체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흡수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이 한 자릿수이며 연간 28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 국가입니다. 반면 중국의 15억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이 대만과 통일하면 농축된 기술력을 단숨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설계도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같은 업체들은 최첨단 특허와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설계도를 TSMC에게 건네주면서 반도체 생산을 아끼고 있는데 만약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에 넘어가면 이런 최첨단 극비 정보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서방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를 저지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한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땅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한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우려처럼 중국은 실제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통일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국제적인 이목이 쏠린 가운데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첨단 방산 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드러난 미국의 방산 장비 수요에 대만이 도입하려던 방어 무기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몇 년 뒤에 더욱 강한 방위력을 갖추기 전에 현재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여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게다가 중국 지도부에선 반도체 없이는 양질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기반 산업으로 깔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제대로 된 반도체 장비조차 반입하지 못하는 중국이 제대로 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란 사실상 물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반도체 자립을 못하게 된 중국은 성장률의 한계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2년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숫자이며 이번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실적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만약 3분기 성장률이 좋았다면 시진핑 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전당대회 이후로 성장률 발표를 미뤘다는 점에서 시장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출산율도 급격히 낮아지자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하기란 무리라 판단하며 현재의 중국이 가장 강력하고 앞으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대만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흡수 통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지금보다 시간을 더 끄는 경우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이 발전한 것보다 더 커지며 대만의 방어체계 시스템은 더욱 튼튼해지고 대만의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력마저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결과를 낳게 돼 여러 가지로 중국에겐 지금이 가장 빠르고 대만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국제적인 대만 고립작전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연합 유엔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외교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은 국제적인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할 시에 유엔의 정당한 개입을 받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만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열악하고
지금처럼 대만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준다면 결과적으로 언젠간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는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신뢰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처럼 군사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대만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정직한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한 것인데요. 올해 기준 IMF의 수치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게 밀려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불패 신화에 취해 있던 일본인들은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일본 뒤를 무섭게 추격한 한국은 내년에는 확실히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최악의 위기가 겹치면서 마침내 그 썩은 뿌리가 드러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한파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절제하게 풀린 화폐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를 걱정한 국가들은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흘러나온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자산의 등장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금리는 지속되었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이 끝나면서 미국 연준에서 칼을 들고 통화량 억제에 나선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미국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한때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은 저금리의 혜택을 보며 실물 자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격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잇따른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는 탓에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돈은 다시 주인을 찾아 지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자산을 사들이던 개인과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과 빚을 낼 정도로 투자에 나섰던 국가, 개인들은 고금리 폭탄의 직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 걱정이 더 앞서게 된 것이죠. 이미 과도할 정도로 빚을 낸 국가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부채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파산할 정도로 후진국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국가들 역시 금리 폭탄의 영향을 맞았죠.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맞춘 다른 국가들 화폐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금리도 상향 조정이 들어간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뜻밖의 국가가 최악의 형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부터 일본은 의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엔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엔화 가격을 낮춰 일본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행동이었죠.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악화된 일본 시장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엔저를 권장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심리도 극복하기 위해선 과도할 정도로 통화량이 풀려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유효한 듯 보였습니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기는 활발했고 경제 지표들 역시 하락세에서 약상승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책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내부 구조 개선을 해야 했으나 아베노믹스 덕분에 풀린 경기로 이 시기를 일본 정부는 놓친 것이죠. 결국 미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일본 경제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던 경제 전문가와 일본 관료들은 심각한 경고를 남기며 이를 비판했죠.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이며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일본을 추월해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그는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G7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언하면서 대만도 곧 있으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의 예견은 틀릴 것이라고 바라봤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예측한 일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에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오랜 기간 버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내수 경기와 튼튼한 채권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결국 추락한 것이죠. 올해 2022년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PPP 구매력 지표에서 일본이 최초로 5만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5만 달러 선은 항상 넘었던 일본이 마침내 그 선조차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이죠. 5만 달러 지표에 속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에 속한 잘 사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만 달러 선을 넘기며 당당히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일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IMF가 발간한 자료에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던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다른 지표에서도 일본의 추락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세계경제 전망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34,360달러를 기록해 격차가 77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감안해 지난해 35,000달러에서 4% 줄어든 금액인데요. 엔화 가치는 이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탓에 지난해 39,300달러에서 12.6%나 떨어진 34,360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IMF 통계 작성대로 최소 수준인 770달러로 좁혀지면서 1995년 31,640달러 수준의 격차를 보였던 1인당 GDP는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달러 현상을 보이며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 역시 일본을 조이고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1달러 당 150엔이라는 수치에 임박한 환율은 올해 말인 12월에는 16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미디어 겐다이 비즈니스는 경제평론가 스즈키 다카이로의 분석을 인용, 일본 경제가 최악의 경우 2023년 환율 180엔 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도 모자란 물건 값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 본 것이죠. 파산하는 기업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이용해 올해 9월 사이 도산한 기업이 15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분석했죠. 일본 민간 경제 부분에서도 이러한 위험 신호는 커지고 있습니다. 100의 숍 열풍이 불었던 일본에서는 이제 500의 숍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적당한 품질의 싼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무인양품이 선보인 500의 숍은 큰 인기를 누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대중요법으로 경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일본은 한계를 맞이하며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계 부채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 빚 갚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세수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폭탄으로 일본 정부에게 더 큰 부담이 가해진 것이죠.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0%가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라면 진작 파산하고나 했지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통화 가치와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 덕분에 겨우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부는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 정책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강달러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에 손을 대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앞장선 상황. 최근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통일교 관련된 이슈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지율 20%대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들었죠. 이를 막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보조하는 방안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4조 2천억에 한화로 40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빚이 더 한층 늘어나는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오히려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더 빠르게 죽어간다는 비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지표와 일본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격하는 한국의 성장세에 일본은 그나마 남은 자존심도 꺼지는 상황. 엔저, 슈크로 손해를 입은 일본인들 상당수가 외화에 투자하며 일본의 부가 현재 외부로 빠져나가며 일본인도 일본을 버리는 가운데 과연 일본은 끔찍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